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얼마 전에 블룸버그 오피니언에서 진짜 재밌는 칼럼을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는 200년 전 과거와 연결되어 있단데 보자마자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이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칼럼이 던지는 메시지가 사실 아주 강력하죠.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00년 전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소위 자유은행 시대라는 아주 특이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유은행 시대요? 네, 지금의 테더나 서클 같은 회사가 아니라 온갖 은행, 심지어는 철도 회사까지 각자 돈을 찍어내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와, 듣기만 해도 엄청 혼란스러운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요,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자유은행 시대를 딱 언급했더라고요. 그렇죠. 미국 의회나 한국은행이나 규제 당국자들이 다 똑같은 역서책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같은 고민의 연장선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블룸버그 칼럼을 길잡이 삼아서 200년 전 민간 화폐 실험이 우리한테 남긴 교훈이 뭔지, 그리고 그 교훈이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200년 전 미국으로 한번 가보죠. 1830년대면 아직 서부 개척 시대 먼지도 채 안 가라앉았을 텐데 그때는 돈을 대체 어떻게 썼던 건가요? 지금처럼 달러 지폐가 딱 한 종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시엔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각 주 정부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은행 설립을 허가해줬어요. 중앙은행이 없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의 은행이 각자 다른 디자인의 지폐를 발행한 거죠. 그래서 와일드캣 뱅킹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어요. 와일드캣 뱅킹이요? 네, 깊은 숲속, 그야말로 와일드캣, 살쾡이나 나올 법한 외딴 곳에다가 서류상으로만 은행을 차려놓고 지폐를 그냥 마구 찍어냈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은행만 돈을 찍어낸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은행은 기본이고요. 철도 놓는 회사, 운합하는 회사까지 자기들 사업자금 마련하려고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와,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시장에 거의 10,000종류가 넘는 사설화폐가 돌아다녔다고 해요. 모든 지폐에 1달러라고 써있긴 했지만 그 가치는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테네시주에 있는 A은행이 발행한 1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뉴욕에 가면 뉴욕 상인들은 그걸 1달러로 안 쳐줬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뉴욕 상점주의는 딱 보고 테네시 A은행, 처음 들어보는데 불안하니까 한 20% 깎아서 80센트로 쳐줄게요 하는 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와, 모든 거래의 순간마다 내가 가진 돈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또 상대가 내민 돈은 믿을 수 있는 건지 이걸 계속 의심하고 흥정해야 했던 거죠. 돈이 신뢰의 매개가 아니라 골칫거리였던 셈입니다. 생각만 해도 피곤한데요. 그럼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구분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시 상인들의 필수품이 뭐냐면 디텍터라는 작은 책자였습니다. 네, 일종의 위조지폐 감별 및 은행 신용평가 가이드북이었죠. 이 책에 보면 어느 은행 지폐가 얼마나 할인돼서 거래되는지, 어느 은행이 곧 망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도는지 이런 정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풍경이네요. 돈의 가치를 못 믿어서 매번 책을 찾아봐야 하는 시대라니. 이 혼란은 대체 언제 어떻게 끝난 건가요? 이 난장판을 꺼낸 인물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남북전쟁으로 나라가 거덜나기 직전에 국가은행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죠. 링컨이요? 네, 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였습니다. 이제부터 지폐는 연방정부가 허가한 은행만, 통일된 디자인으로, 그리고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발행해라. 즉, 국가가 화폐 발행의 신용을 보증하는 현대 중앙은행 시스템의 토대가 바로 이때 마련된 겁니다. 듣고 보니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규제랑 놀랍도록 비슷하네요. 허가받은 사업자만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발행해라. 딱 이 얘기잖아요. 와, 역사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가 이 사례를 콕 집어서 언급한 거군요. 네, 그게 바로 명확한 신호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미래의 첨단 기술, 이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된 민간 화폐 실험의 21세기 버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실패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규제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해보죠. 블룸버그 컬럼의 주장은 결국 USDT나 USDC 같은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본질적으로는 200년 전 그 사설 화폐랑 다를 바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형태가 종이에서 블록체인 토큰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과거 은행들이 우리 은행의 신용을 믿고 이 종이를 1달러로 써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의 테더나 서클은 우리 회사의 준비금을 믿고 이 토큰을 1달러로 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약속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지네요. 이 디지털 사설 화폐들이 19세기 와일드캣 머니처럼 사라지지 않으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각국 정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을 텐데 어떤 답들을 내놓고 있나요? 가장 구체적인 답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GNS-EUS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준비자산은 무조건 1:1 비율 이상으로 오직 현금과 만기가 아주 짧은 단기 국채로만 보유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자산은 섞지 말라는 거죠. 그건 뭐 예상했던 내용인데 두 번째가 더 흥미로울 것 같네요. 네,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자를 못 주게 한다고요? 그건 사실상 이걸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 선언 아닌가요? 굉장히 강력한 규제인데요. 정확합니다. 국가가 스테이블 코인의 정체성을 그냥 명확하게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은행 예금이나 투자 상품이 아니다. 오직 물건값을 치르거나 송금할 때 쓰는 결제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딱 그음으로써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의 예금 기능을 대체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죠. 영국은 한술 더 뜬다고 들었습니다. 40식심 모델이라는 걸 제시했다고요. 이건 또 뭔가요? 영국 중앙은행의 아이디어인데 이건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규모가 큰,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자산의 최소 40%를 영국 중앙은행에 이자 없이 그냥 예치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60%만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요. 잠시만요. 40%를 중앙은행에 그냥 묶어두라고요? 이자도 없이요? 아니, 발행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비용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그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민간 기업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는 준공공 인프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민간에 100% 맡겨뒀다가 19세기처럼 사고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설계 단계부터 국가의 안전장치를 깊숙이 심어놓겠다는 거죠.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운 아주 비싼 교훈인 셈입니다. 이런 규제들이 물론 평상시에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위기가 닥쳤을 때잖아요. 대규모 뱅크런,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는 디패깅 우려로 인한 대량 환매 사태가 터졌을 때 과연 이 시스템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규제의 시험대입니다. 특히 미국의 지니어스법은 좀 애매한 태도를 보여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규칙만 정해줄 뿐 회사가 망해도 예금 보험 같은 백스톱, 즉 안전장치는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아, 우리는 책임 안 진다. 네, 민간 기업의 실패를 세금으로 구제해 줄 수는 없다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죠. 하지만 그 말을 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십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에서 대량 환매가 터지면 발행사는 준비 자산인 단기 국채를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내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치솟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점이 되는 미국 단기 국채 시장을 그냥 뒤흔드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발 위기가 전통 금융 시스템 전체를 타격하는 파이어 세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최근 모든 연구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제 안 해준다는 정부의 말이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의 40-60 모델이 더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40%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한 건 바로 그런 런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이에요. 아, 비상금이요? 네, 시장이 마비되더라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풀을 미리 확보해 두는 거죠.
말로는 백스톱은 없다고 하면서도 시스템 붕괴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설계에 포함시킨 겁니다. 19세기에도 이런 안전장치를 잘 만든 곳인 위기를 피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모든 자유은행 시대가 실패로 끝난 건 아니에요. 일부 주에서는 준비자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게 하고 또 대출을 과도하게 내주지 못하도록 규제해서 금융공황을 성공적으로 피해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투명성과 보수적인 자산 운용이 핵심이었던 거죠. 하지만 과거와 지금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속도입니다. 그 점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19세기에는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기차를 타고 며칠에 걸쳐서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실시간이죠. 그렇죠. 딥해킹 조짐이 온체인 데이터에 딱 뜨는 순간 트위터랑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로 그냥 동시에 퍼져나갑니다. 공포가 전염되고 뱅크런이 발생하는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죠. 정보는 투명해졌지만 위기의 파급력은 훨씬 더 커졌다는 거군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실험은 좋은데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지는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혁신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끌고 동반자살하는 일은 없도록 설계하라. 이것이 지금 모든 규제의 근본 철학입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논의를 이제 우리 한국의 상황으로 가져와 보죠. 이 역사 이야기가 유독 한국에서는 더 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지금 국회와 한국은행이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200년 전의 딜레마가 2024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국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는 이런 주장을 해요. 지금도 막대한 자본이 USDT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출되고 있다. 우리도 빨리 핀테크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게 해서 이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해야 한다. 반면에 한국은행 입장은 굉장히 신중하죠. 최근 보고서를 보면 이건 거의 반대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던데요. 한국은행은 국회 주장이 자칫 19세기 와일드캣 뱅킹 시즌2를 열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한 겁니다. 은행도 아닌 핀테크 기업들이 원화 연동 코인을 발행했다가 딥해킹 사태라도 나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원화의 신뢰도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는 보고서에서 굳이 조선 후기 당백전 같은 화폐 실패 사례까지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금지하자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한은의 큰 그림은 은행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관리하자는 거예요. 은행이 자신의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예금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업 간 결제에 먼저 활용하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주 제한적으로 혹은 은행 시스템과 연동된 형태로만 허용하려는 거죠. 실험은 은행이라는 국가가 통제하는 레일 위에서만 하라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대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 던지는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거 이자 몇 프로 주지? 이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통화체제 안에 있는 돈인가? 이걸 물어야 합니다. 통화체제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뉠 겁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이나 영국의 40.66 모델처럼 국가의 규제와 감독, 그리고 암묵적인 안전장치 안에 들어가는 체제 내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그런 규제를 피해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오직 높은 수익률만 약속하는 체제 밖 스테이블 코인이 있겠죠. 여러분의 돈이 과연 어느 쪽 시스템 위에 놓여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체제 내 스테이블 코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준비자산의 투명성과 안정성입니다. 포트폴리오가 단기 국채 위주인지, 매달 외부 감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감독기관의 유무입니다.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인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비상시 안전장치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구제금융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국 모델처럼 중앙은행과의 연결고리가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생존 확률이 높다고 봐야겠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1달러짜리 코인이 아니라 미래 결제 시스템의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인가 하는 레일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군요. 네, 그리고 역사를 보면 그 결제 레일은 혼란 끝에 언제나 국가가 회수해 갔습니다. 이번에도 장기적으로는 규제 안으로 들어가는 스테이블 코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대로 규제 밖에서 고금리 경쟁만 하는 코인들은 언젠가 19세기 와일드캣 머니처럼 시장의 불신과 갑작스러운 뱅크런이라는 비극으로 끝날 위험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블룸버그 칼럼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하다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200년 전 우리는 이미 비슷한 실험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이번에는 그 실수로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더 영리하게 시스템을 설계할 것인가? 라는 아주 건설적인 질문에 가깝네요. 맞습니다. 미국의 GNUS법, 영국의 4060 모델, 한국의 예금 토큰 논쟁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민간의 화폐 실험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결제 시스템의 최종 통제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통화 설계 문제로 귀결하는 거죠. 투자자 역시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룬 주제들은 앞으로 하나씩 더 깊이 파고들 내용이 정말 많네요. 미국의 지니어스법이나 영국의 규제안, 또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